네, 싸늘한 부동산 민심에 정부는 서둘러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에 공공소유 아파트를 짓는 구상도 검토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마지막 남은 대규모 녹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용산공원. 100만 평, 여의도 정도의 규모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오늘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이 이제 100만 평 됩니다. 네. 주택이 필요하다 네. 하는 점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거주 중인 주민이 없어 이주 절차가 필요 없고 토지를 사들이지 않아도 돼 주택 건설에 최적지라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용산공원에서 만난 시민들은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원이 이렇게 넓게 깔려져 있고 산책하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도 저는 좀 후자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서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회색 도시 같은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노른자 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용산 완전 노른자 땅이잖아요, 사실. 그래도 개발을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 중에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발은 가장 첨예합니다.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좀 젊은이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면서 그러면서 좀 뭐 결혼도 많이 하시고. 서울 도심에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녹지 공간입니다. 거기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특히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다. 김 장관은 20일 오 시장과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고심 끝에 내놓은 청년 주거 대책 가운데는 되레 반감을 산 정책도 있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1인 가구들이 늘어나니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건데 비좁은 고시원에 이렇게 살란 거냐, 웃지 못할 풍자 이미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그제 예고한 고시원 건축 규제 완화안입니다. 현재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는 금지돼 있는데 욕조는 허용하고 책상을 반드시 두는 규정도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주택 이외 거주지 중 고시원 거주가 15만 가구, 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고시원 1인 가구에 대한 환경 개선에 나선 겁니다.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한 달 살아보시면은 욕조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아실 것 같은데 청소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곰팡이도 그렇고. 욕조까지 설치하고 그럼 평수를 좀 더 크게 한다면 100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월 27요가요. 누가 들어올 사람이 과연 있냐 이거죠. 온라인에선 정책을 비판하는 AI 생성형 그림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널A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욕조 설치를 의무화한 게 아니라 허용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의견을 듣고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들이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대상에 아파트가 제외된 것이 논란이 되자 추후 아파트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네, 심상찮은 여론을 감지해설까요? 친명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건드리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의 사실상 수정을 공식화했습니다.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거주 1주택 정책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본 공제 기준을 내려 세금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건드리지 말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세액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는 논리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보유공제 폐지 정책도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전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종부세 정책도 단독명의와 차별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 공급이 말씀처럼 쉽지 않고 당도 같이 채찍질을 할 거고요. 세제는 이제 최근에 제기된 것들 중에 일부 미세 조정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친명주자 송영길 의원도 부동산 세금엔 손대지 말아야 한다며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수도 50초가 나온다는데 왜 그 1조 원에 목숨을 걸라 그러냐. 전당대회 막판, 서울 경기 당원 표심과 국민 여론조사를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기 위해 국민의힘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말이 안 된다며 항의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강보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 회의가 시작되기 전 먼저 자리에 앉은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장하기 직전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한 차장을 불러가지고 오는 것이 먼저 하고 나가라 하든지 딴 자리를 만들든지 해야지. 간사님들 다 온 자리에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한 깔아주면. 오 시장이 입장하고 간단히 악수를 나눈 뒤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오 시장 발언 이후 자신의 발언 차례에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언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 지도부를 비판해온 오 시장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 총장은 오 시장이 온 것에 불만이 있던 게 아니라며 원내대책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전례가 없어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 원내대표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어제는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발표된 국정 지지율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2주 전 조사보다 7%포인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44%를 기록을 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민심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정책인데요. 경제 민생까지 더하면은 어쨌든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좀 비토 여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부는 좀 다잡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부동산 민심 돌아오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데드크로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과 부정이 서로 엇갈리는 거.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거의 6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이제 꾸준히 추락을 해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긍정과 부정이 서로 엇갈리는 이게 이제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어제 MBS 조사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ARS나 다릅니다만 이게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건 굉장히 위험 신호가 지금 나온 겁니다. 특히 40대 이게 40% 초반대 이게 만 40% 깨지면 굉장히 제가 그동안 역대 대통령을 보면 40%대가 깨지면 굉장히 국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지금 진입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저는 이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이제 봤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26번 정책을 하면서 결국 부동산이 실패한 정책으로 끝났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계곡 정비보다 이게 훨씬 쉽다. 부동산 정책이. 그리고 세금으로 부동산 안 잡겠다. 그게 계속 공약이었죠. 그렇죠. 근데 쉽습니까? 계곡 정비보다 이게 쉽나요? 왜? 전 국민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네.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가 걸리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 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을까요?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미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저는 예견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는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아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월세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청년층에 지금 이 문제가 부인할 수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책 발표할 때 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뭐 검찰의 보안 사건 문제도 마찬가지고 해보고 아니 하기 전에 철저하게 변수를 가려서 하는 게 유능한 정부 아닌가요? 네. 근데 일단 질러보고 문제 생기면 고치겠다? 이미 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요. 이거 상승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이 부분만 꼭 집어가지고 세제 개편안이 어떤 식으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거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건 24%에 불과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게 45%, 영향이 아예 없을 거다라는 응답도 12%가 나왔습니다. 서재현 부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는 집값 못 잡을 거고 영향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답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게 목적은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집을 투기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과도하다. 예. 그래서 막 1, 2억이 아니고 막 수십억, 막 100억까지 가는 것들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투기를 조금 잡겠다는 핀셋 전략인 것이고, 지금 사실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보수 이념을 가지신 분들도 일은 잘한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이후 한두 달 정도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조금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세제 개편안이 겹쳤다 보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위기는 맞다. 이게 민심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여당 또 대통령께서 어떤 여러 가지 정부안에 대해서도 부족한 보완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8월 17일 되면 이제 새로운 또 지도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말보다는 실천해서 그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이 일을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시 이기는 민주당도 있지만 다시 어떤 지지율이 골든클로스 되는 민주당, 정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공급 대책이 나왔고 조사 기간에 어제가 포함되긴 하는데 아마 반영되기까지는 좀 빠듯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조사도 좀 지켜보기는 해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이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가졌는데요.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이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그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뭐 반대한다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데요. 좀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뭐 우리 총선은 총선이고 선거 다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생물이에요. 또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인데 이제 2028년 총선 불과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 1년 지나면 바로 총선이에요. 이 지금 현재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이재명 정부가 이제 4년 만에 이번에 이제 손을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세금 손대는 것은 잘못하면은 아무리 이 뭐 절대적인 어떤 권력도 이 세금 때문에 무너져요. 대처 총리 같은 영국의 대영 제국을 다시 이제 찬란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찬사를 받은 그 대처 11년도 결국은 주민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루이 16세가 결국은 정세로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렇듯이 이 세금으로 몰락한 정권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너무나 사례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의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은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본인이 직접 토론회 2번 한 건데, 그럼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사전에 여야 간에 어떤 뭐 일정 부분 협의라든지 또 안 그러면 국민들이 참여한 공청회 토론회 한 번 없이 그냥 이게 가버린 거예요. 여기에 따른 이 부동산 시장의 대혼란. 아니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직장 이동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근무라든지 부모 복양하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질병 치료 뭐 다양한 어떤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거 다 감안하지 않고 그냥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이세 양도세 그냥 이 폭탄을 때려버리는데 이 대상이 1, 2만 명이 아니에요. 예. 이 엄청난 폭탄에 대한 대통령 자신도 이걸 시한폭탄이라고 그랬어. 네. 시한폭탄 잘못 던졌으면은 그걸 본인들이 빨리 전문가들이 수구를 해가지고
폭탄 해체 국민들을 작업을 해야 제거를 돼요. 해야죠. 예. 국민들의 안전하게 생업에 또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켜야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이걸 입법 보완 기간이니까 이걸 다시 이제 바로잡아라. 그래서 이제 예. 경제부총리가 기어다니라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네. 지난번처럼 보안 수사권 폐지 이거 대통령이 리더십으로 이걸 극복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그냥 세제 개편안들은 애초 정부안대로 가버리면은 국가 대혼란만 발생한다. 예. 물론 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국토위원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국식 배급 경제가 롤모델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포에 있는 112제곱미터 그 정도의 한 아파트가 이제 중부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이번에 올렸거든요. 4,500만 원 정도 냈던 중부세를 내년이면 한 6,100만 원 넘게 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중부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현금 부자 아니면 중국인들이겠죠. 그러면 정작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대출도 안 돼. 현금도 없어. 그러면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현금 부자 중국인 좋아하는 정책,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입니까? 이 엄청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현금 부자, 그리고 갑자기 중국인 얘기를 하는데 중국인들이 실제로 부동산 많이 사들이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박차원 교수님, 김은혜 의원의 주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현금 부자와 중국인을 위한 정책이냐 이렇게 비꼬는 거에 대해서 그랬을 때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주택자 증세가 그동안에 어려웠던 이유가 살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집을 팔아야지 돈이 없는데 퇴직자는 그럼 집을 팔아야 되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소위 말해서 이 증세에 대해서 유예되고 분납제도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도 1주택자에 대해서 초고가든 아니면은 비거주든 이걸 갖다가 세금을 갖다가 사실상 증세를 하게 되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유예제도든 분납제도든 아니면은 뭔가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 없이 아직은 그게 보완되지 않은 채로 이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중국인을 위한 정책이냐라는 이런 이제 비아냥까지 듣게 됐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번에 여당이 새로 집행부가 선출이 되면 새 지도부가 대통령이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창릉 S4 같은 경우에 야당이 이슈를 제기하면 안 돼요. 여당이 대통령이 챙기지 못한 그리고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목소리 이거를 여당이 먼저 보완해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가지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런 쓴소리들이 앞으로 여당을 통해서 보완되는 그런 집행부가 좀 선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어제 8.13 대책에서는 공급 부지에서요 용산 어린이 정원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연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오세훈 시장과 하준경 대통령 경제수석이 관련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거기서 막 뛰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그 땅이 여러 가지 또 오염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한번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울 도심에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녹지 공간입니다. 지금 당장 주택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특히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어린이 정원 가보신 분도 있고 가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하준경 수석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너무 없다. 일단 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택을 짓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 시장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서울 도심의 유일한 녹지 공간이라서 그대로 둬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일각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이용을 안 하니까 개발을 좀 하자라는 지적도 있고 녹지 공간은 그대로 그냥 두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뭐가 맞다고 보세요? 사실 서울 시내에 어떤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지역들 굉장히 제한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미군이 이제 이전하면서 남겨진 지역인데 사실 이 군사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토양에 대한 어떤 이 세척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토양을 이용할 수 없는 그 작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아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공간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 도심이라는 곳 우리가 뉴욕도 보면 센트럴 파크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용산이 우리나라 중심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공원 정도가 조성돼 있어야 그래도 시민들이 좀 쉴 곳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쪽에 정부에서는 이 공터가 넓으니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럼 종묘 앞에 있는 청계천 개발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난 제시한 게 뭐냐면 종묘 앞에 이제 그 청계천에 지금 불량 세운 지구가 많잖아요. 그거를 일단 도심 재개발해서 뭔가 좀 거기를 주상복합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문화재 때문에 가린다고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슬럼화된 지역 자체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논리라고 그러면 그런 지역을 개발해서 좀 주상복합을 해서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을 이용하는 거 왜 그거는 반대하면서 굳이 또 여기 있는 공원 부지는 또 이걸 개발하겠다.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릉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 문화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개발하겠다고 그러면서 왜 종묘는 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충돌하는 지점인데 이 부분은 정말 아마 용산 시민들조차도 지금 굉장히 막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뭐 어린이 정원뿐만이 아니라 용산 공원에 대한 공급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용산 공원이 100만 평 됩니다. 용산 공원이 100만 평이고 어린이 정원이 한 9만 평 정도 됩니다. 용산공원 300만 제곱미터, 100만 평이면 여의도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죠. 10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중에 뭐 한 9만 평이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구상인가요? 그런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서울시랑 협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어린이 정원이 9만 평 정도 되고 용산공원 전체는 100만 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되게 큰 규모가 되는 건데 여기다 집을 짓겠다라는 구상을 정부가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모 교수님, 근데 뭐 닥치고 온 그 말은 좋은데 이거 그냥 무조건 짓기만 해서 될까요? 주변에 인프라도 필요하고 뭐 녹지 공간도 조금은 필요한 거잖아요. 용산 어린이공원은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에요. 역에서 금방 가깝고요. 용산 어린이공원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에 집을 지으면 정말로 들어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리한 거죠. 신도시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지은 게 아니고 아시는 거죠. 용산 어린이공원은 금방 역하고도 근접거리에 있고 인프라가 다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입지죠, 사실은. 집을 짓는 데는. 왜냐면 저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들어와서 새로운 뭐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지금 정부가 밝힌 것처럼 용산공원 전체가 100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미군에서 반환된 거 토지 정화 작업하고 이러면서 공원을 조성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100만 평 정도의 땅이 공원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그중에 이제 어린이공원은 9만 평 정도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시민들이 들어와 살 수 있을 그러니까 좋은 입지의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 어린이공원이 지정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세훈 시장을 설득해야 되고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공급 대책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정주 조건이 좋은 곳에 집을 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고육책도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정부가 어쨌든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좋은 집을 공급하려는 마음으로 시도하는 거니까 오세훈 시장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일에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 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해서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앞서서 당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가 어딨습니까? 한 차장을 불러가지고 오는 것이 원수하고 나가라 하든지 딴 자리를 만들든지 해야지. 강사님들 다 온 자리에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상가를 넣는 진짜 대표님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할 말은 분명히 하고 대안은 더 분명하게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언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정의용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건데요. 이런 예가 어디 있냐, 단체장을 불러서 판을 깔아주고 따로 회의를 하던지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내대표가 일단 말리긴 했는데 본인이 조금 화가 났는지 발언 순서를 그냥 서면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김성태 의원님, 예. 좀 이례적일 수는 있는데 원내대책회의에 서울시장이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각 정당은 민주당도 거의 비슷한데 당 대표가 일주일에 이제 특히 2번 주재하는 최고위가 있죠. 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이고 원내 대표가 또 주관하는 회의가 원내 대책회의예요. 이제 당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최고위에도 당연히 참여하지만은 원내 대책회의에도 실질적으로 당을 대표해서 참여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의용 총장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원내 대책회의에 오세훈 시장을 부른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그 내용까지는 정의용 사무총장에게 알려줬는데 원내 행정부, 그러니까 정전식 원내대표실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그러니까 이제 정전식 원내대표 앞에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나면은 바로 이어서 오세훈 시장이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정의용 사무총장이 원래 원내대표 다음에는 원내대책위에서 사무총장이 이제 발언을 하는 건데 발언 자기 순서 앞에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을 끼워 넣으니까 예. 자기한테 그 완전한 양해도 없이 오늘 저렇게 판을 만들어 보니까 정의용 사무총장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당 입장에서 원내 사령탑인 정전식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서울 시민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이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번 만들어가고 그 특히 중심지인 서울시장을 불러서 좀 분위기를 완전히 더 크게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좀 이 당하고 이제 원내대표하고 좀 엇박자가 나는 그런 모습인데 예. 저런 부분은 그러니까 참 오세훈 시장으로도 오늘 뭐 저런 자리가 저런 본질적인 오 시장의 메시지는 짧게 지금 이제 방송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저 대려 이 부분이 또 부각이 되니까. 오 시장이 예. 또 참여한 저게 이제 당하고 또 원내하고 이렇게 갈등 국면이 이렇게 잠재 있는 게 터져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또 많이 나가 버리니까 애초 정진식 원내대표가 뭐 그런 기획하고 계획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못했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정진식 원내대표는 저때 뭐 당 대표 배제된 가운데 뭐 자기가 오 시장하고의 친밀한 관계 또 정진식 원내대표 오 시장은 또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불편한 관계였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저 자리를 만든 거다. 이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예. 좀 내부적으로 좀 소통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 네. 근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점잖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지금? 도대체 누가 발언 순서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야당이 저렇게 지지부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해하는 지금 뭐예요? 이 지금 부동산 문제 분노해하면 유일한 지금 이 서울시장 맡고 있는 오 시장 와서 대책 논의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예. 아니 오래간만에 친척집에 왔는데 네.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뭐 당내 갈등 그 국민들이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예. 결국은 어떤 야당이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장동혁 대표가 어떻고 저떻고 간에 아무 관심 없어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인데 저걸 발언 순서 왜 불렀냐? 참 정말 한심한 정당입니다. 예. 국민의힘을 향한 쓴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